네, 한국만 남았다. 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미 대부분 국가들 금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금리 인하의 타이밍 문제가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할 만큼 논쟁이 되고 있어서 말이죠.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어떻게 될지 그 분위기를 좀 예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이 참 많은 분들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이전에 그리스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채권단에서는 무조건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 그냥 만기 연장을 하자라는 입장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일까지는 연장을 결정을 해야만 네,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네, 이제 이달로 끝나버리는 상황인데요. 구제금융 연장 프로그램의 가장 그 본질적 문제는 네. 긴축 이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그리스가 그 긴축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리스가 사실 그 지금 치프라스 대표가 국민들의 그 표심을 얻을 때 절대적으로 이렇게 됐던 것은 네. 사실 긴축 이행에 대해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조율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비교적 채권단과 그 다음에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주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조율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다. 네. 저희들도 그 국제 협상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떤 본질적 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타였던 간에 그 과정에서 그리스 국민이든 채권단에서 돈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성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3자 방안으로 도출은 되겠습니다는 사실 시간을 필요한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타협 때문에 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타결은 이렇게 어떤 형태든 되든 간에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사실 그 그렉시트 방안과 지유로 방식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레스티 방안은 서로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태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로존의 탈퇴 문제 하는 문제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 경기를 안정을 위해서는 유럽의 그 배후 세력 국가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 하는 측면이 타결은 되겠습니다는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 하는 측면은 앞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위상과 아주 관련이 돼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결과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유로 방식으로 그리스의 유로존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도출되는 차원에서 그걸 백업하기 위한 합의안 도출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예. 지유로 방식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단전시키되 치프라스 입장에도 이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유로존의 그 19개 회원국들은 Stability and Growth Pact라 해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환율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를 단일 통화가 도입하려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네.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문제가 뭐냐면 단일 통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 여건이 나쁜 국가들이 유로존 가입하는 문제에서 사실상 그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그게 본질적 문제를 좀 이렇게 도출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앞으로 그리스의 문제 또 나머지 피그스 국가의 문제는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이런 경제권이 안 좋은 국가들은 SGP 협정의 내용들을 좀 블로드밴드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독일과 같은 굿 애플스 국가들은 네로밴드 시스템이 엄격하게 되는 그래서 굿 애플스 국가들이 이 통합을 빨리 가져가서 긍정적 효과가 나면 배드 애플스도 역시 여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네. 유럽 통합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착오 과정을 마무리하지 않게 되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럽 통합이 되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어떤 협정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그 타결되느냐 하는 측면은 네. 유로 그 통합의 앞날을 그 이렇게 점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합의가 정말 쉽지 않은 여건인 만큼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이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께 잠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통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 여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뭐니 해도 금리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이제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리 문제가 굉장히 그 관심이 되고 있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금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올해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금리를 좀 대부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환율에 참여하든 간에 아니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간에 수출을 증대하는 차원 간에 위기를 그 극복하는 차원이든 간에 네. 실업을 그 창출하는 문제든 간에 어떤 그 목적에서 우선순위가 다소의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금리는 많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모든 국가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 이렇게 네. 보면 대체로 보면 주요 국가들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찾고 있는 국가의 한 3분의 1이 지금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상태고 어떤 형태든 간에 정책금리든 예금금리든 어떤 형태든 간에 금리를 단행한 상태고요. G20 국가 중에서도 2분의 1 정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억압한 상황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사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뭐 시장 전망은 그렇죠. 동결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동결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실기 문제 이런 것은 동결과 함께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첫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으로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월 통화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그릴 때 이주열 총재께서 사실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네. 보통 이제 심스 그랭크 테스팅 보면 금리를 좀 내리면 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네. 정상적으로 보면 한 9개월 정도 테스팅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8월, 10월이니까 좀 더 좀 지켜보자 하는 그 논리는 상당히 총재께서도 아주 그런 그 이론적 근거를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금리 수준 2%가 사실 현재 한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그 적정 수준이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의 그 적정 금리를 따질 때 PCO 이퀘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쪽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 쪽에 이렇게 소위 테일러 준칙에서 보면 정책의 가중치를 더 두는 이런 형태는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이렇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대목이 아마 이번 회의에서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동결하겠다 하는 이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8월 이후서부터 지금 한국 경기 모습을 한번 잠시 볼게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게시판에 제 핸드폰 상으로 좀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왜 최강 경기가 10명 중에 7명이라 하는데 모 신문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최강 경기인데 당신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 하는. 예. 그리고 최강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측면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어쨌거나 그러한 것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게 70%든 90%든 관계없이 최강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시차가 있긴 하지만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금리를 냈다 하더라도 최강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한국이 이정통화 쇼크 문제다 보니까 한국이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죠. 지금 GDP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정부 당국에서 발표해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의 디커플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강남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뭔가에서 부동산이 움츠러내는 그 분위기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대비해서 본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시차를 갖고 기다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의 금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기 상황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기대했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렇게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뭐 통화 정책의 어떤 실기 문제, 때를 놓쳤다는 말씀도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요. 지금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실기 문제 갈수록 지금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이런 어떤 실기 문제, 이런 논쟁이 금리 인하 쪽에 좀 압력을 주는 쪽으로도 혹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금리 신길 문제는 김정일 총재 시절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름대로 그 평가 기준에서 다르겠습니다는 네. 작년에 그 8월 달에 금리 인하, 10월 달에 금리 인하도 사실은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는 너무 늦었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왜 이게 찔끔찔끔 내리냐. 한 번에 그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완스탑으로 빅스텝으로 내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위해서 개인적 이렇게 견해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가 대통령까지 언급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네. 통화정책의 시차 관련해서 좀 한국에서 나오는 페이퍼들이 좀 있냐, 과거니 좀 나왔다는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화정책의 시차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이러한 그 문제.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시장은 그렇습니다. 잠시 좀 설명드리면 이 모니터리 서프라이 통화 공급이 되면 네. 금리가 변경이 되고 금리가 변경이 되면 그 일라스틱 정도 민감성에 따라서 소비라든가 투자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 성수 효과에서 경제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거든요. 케인즈안이에게는 그래서 이 전달 경로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한 번 정도는 지금이 능엄하는 거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논란이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는 환경에 맞춰서 사실상 연구 페이퍼라든가 뭔가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 저희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논란을 좀 해서 기다려줄 수 있겠다.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줄 수 있겠다. 그 정도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그 연구가 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논쟁에 비해서. 네. 그래서 보면 사실상 통화정책 전달 경로는 재정정책과 달리 대부분 다 이 내부 시차, 정책의 그 결정 시차는 적습니다는 이게 집행하고 나서 국민들이 액션까지 외부 시차, 이 부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간접적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정감이 되지 않을까. 누구 말이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리를 실기했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 좀 명쾌하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당신의 입장을 반영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명쾌하게 해줬으면 네. 뭐 시차가 예를 들어서 뭐 9개월이다 1년이다 좀 늦어졌다 하면 이렇게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이 좀 그래 저 희망을 갖고 기다려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확한 관계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다른 IMF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작년 그 8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당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그 테스팅 결과를 본다면 그 우리나라도 당신 얘기대로 이주열 총재 얘기대로 좀 경기라든가 뭔가 국민의 체감 경기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시차는 짧아지지. 효과는 기다리더라 안 나타나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금리의 실기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좀 일부의 지적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또 수긍 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에 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 그 원인을 봤을 때는 은행의 이기주의라든가 한국은행의 좀 소극적인 태도, 이것도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원인이라면은 시간이 간다 한들 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에서는 인투 시스템 금리 체계가 있거든요. 네. 정책 금리를 내리면
사실 대출 금리가 왜냐하면 소비에 투자의 주체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네. 소비에 투자의 주체는 금융 소비자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와 투자 해이지 경기 부양 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 문턱금리에 해당되는 대출금리가 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어떤 통제력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감독권을 분리시켜놨다. 네. 감독권을 분리시켰다. 이게 이제 지금에서 어떤 측면이냐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이렇게 관계 보면 견제 균형 원리가 아직 통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지금 잘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처럼 시중은행에 대한 통제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정책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가 내릴 수 있게끔 시중은행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소통하는 능력이 이렇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든가 거기도 이제 주주들이 있으니까 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출금리 인하가 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덜컥 내렸다 해서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지금 한국의 그 대출금리가 내리느냐 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시청자분과 아마 네. 지금 그 투자자들이 잘 판단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출 오면 안 내렸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코스피 금리에 해당되는 예금 금리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뭐 시중은행에 조금 돈 넣고 있습니다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뭐 명목적으로 보면 일부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정기 접근 금리가 이제 1.4% 그러면 15.4% 빼면 지금 1.2%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내리면 0%대에 진입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내리고 예금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야 금융 소비자, 소비와 투자의 주체들이 있잖아요. 소비와 투자의 주체들이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자 소득을 통해서 이자 속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대출 금리를 통해서 비용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자가 투자하는데 이 거꾸로 됐습니다. 뭐냐면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비용은 안 떨어지고 네. 예금 금리는 확 떨어지니까 예금 금리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 소비자, 소비와 투자의 주체들의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더 네. 줄은 이런 것이 그런데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만 내리지 말고 시중은행이든가 이런 데 좀 시장과 좀 소통을 통해서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덜컥 내렸다고 해서 덜컥 내리는 게 아니다. 서로 합의하는 이런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본래 목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고 시차가 길어지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금통위에서 뭐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여겨볼 것이고 또 참고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올 들어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가 어떤 흐름도 역시 참고를 해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1개월 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들의 그 중앙은행 회의가 첫 번째 회의가 다 끝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해서 한 달이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방송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 1개월 반 정도의 각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특징적인 걸 찾아봤습니다. 자막과 함께 같이 좀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한 목표는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른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보다 확실하게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실무국도 대외현안보다는 자국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어떤 경제상을 안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각국 간의 관계가 이기주의라든가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다소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상을 안정시키면 그거는 국민들도 괜찮다. 그리고 국민의 바탕으로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표심에서 먹고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괜찮다 하는 과거에는 대외 이상을 지키는데 국내를 희생시켰습니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기주의, 기술주의 때문에 대외가 다소 혼선되더라도 우리
국민들, 그 국가의 국민들을 우선한다면 그걸 택한다 하는 것이 지금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밝히는 정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보면 자, 자금 이탈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없습니다. 네. 자금 이탈. 우리가 보면 한국도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때는 우리 자금 이탈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시각은 사실 우리보다 위안부고 여건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안 좋은 국가들도 지금은 그런 문제 신경 쓰지 않는다. 자국의 경기 문제가 중요하다. 자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금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 안 좋은데 네. 자, 진행자께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강요시다. 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돼서 자금 이탈을 방지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 자국 경기는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자국 경기는 자기 생활권이나 마찬가지로 기초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올려서 그 순간에선 자금 이탈이 방지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나라 국민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생활이 안 좋으면 아주 생얼굴이 아주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생얼굴이.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네.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 이탈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본질적 문제를 그린다. 그럼 경제에서 신뢰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는 뭐냐? 네. 뭐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과 마찬가지로 경제 기초권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권 쪽인 우선순위를 간다 하는 것이 올해 그 1개월 반 정도 지난 각국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떤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정책 금리를 더 내려서 경제 주체들에게 확실한 어떤 부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는 쪽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야 된다는 쪽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를 뭐 시장 예상대로 동결한다 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충분히 좀 토론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상 금통위원 분들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는 중앙은행의 목표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는 저희 동기들도 뭐 그랬습니다는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토론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외형장으로 미국처럼 확실하게 시장에 비춰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성장이냐, 물가와 경제 성장의 웨이트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네.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오늘 이런 것을 좀 한번 토론하는 자리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고 대책으로 금리를 좀 내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는 안 된다 하는 얘기보다도 예. 지금 IMF의 보고서 보면 사실상 그렇거든요. 신흥국들도 금리를 내려서 나는 다른 형태로 시장 개입하면 그게 뭐냐, 자국통화평가자를 통해서 수출 증대하고 이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사실상 IMF 보고서에서 낸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뭐냐면 글로벌 환율 전쟁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각국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만 하지 말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의 원화를 약세를 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이 문제는 수출 비중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의 방식,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제3의 방식대로 정책 금리만 내리지 말고 네. 다른 측면에 지금 다른 국가들은 제3의 정책들은 많이, 물론 이제 이게 반드시 다 제3의 정책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예치금리를 좀 제로를 시키면 네.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들은 불확실하더라도 퍼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계라든가 기업적으로 퍼낼 수밖에 없고 중앙에 네. 예치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되든가 페드 방식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시장 금리를 내린다든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설득을 추진한다든가 네. 이런 측면에 좀 제3의 정책들을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꾸 외자 이탈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이 문제에 좀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돼야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내릴 건지 올릴 것인지 이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플레 타겟팅 문제 있잖아요. 지금 뭐 물가는 사실 27개월, 28개월째 1%대에서 1월달거는 0.8% 0%대로 돼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 타겟팅선은 하단 2.5%, 상단 3.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 하는 이런 측면은 역시 통화정책 결정하시는 통화정책 결정은 금통위원들이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령 금리를 좀 이렇게 동결한다.
하더라도 뭐 시기와 문제겠습니다는 그래서 동결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금 한국의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본질적으로 거론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금통위원분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정리하면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해소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항상 뭐냐 나름대로 뭐 내부의 토론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는 사실상 뭐 금리만 이렇게 결정해서 땅땅땅 치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그 중앙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또 제3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국의 통화 정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 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신뢰가 가는 금통위원, 보다 신뢰가 가는 한국은행의 이상.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 관련돼서 본질적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해 주는 문제. 이게 계속해서 정리하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킨다. 이런 것이 지금 증시도 안 올라가고 부동산도 안 올라가고 교체 간격도 안 들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상 피해를 당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역시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이 가계부채라는 거에서 큰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글쎄요, 좀 이제 부채 보고서 우리나라 부채 취약국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물가가 낮고 가계부채가 많은 시대에는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이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부분 좀 짧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게 물가 수준에서 다른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다 미국처럼 소비성 가계부채가 아니거든요. 소비성 가계부채일 때는 사실상 디폴트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IMF에서 지적했다시피 한국의 가계부채는 사실상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물가가 좀 낮습니다. 물가가 낮을 때 가계부채는 실질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자산소득과 실질적인 가계부채, 부채 부담은 서로가 동반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질 가계부채는 더 증가하니까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거죠. 밑에 계층들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사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가계부채 있잖아요. 실질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물가가 떨어져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외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물가가 이렇게 저성장 국면, 저물가 국면에서는 사실상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금리를 이렇게 내리면 더 증가한다. 이건 아니다.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물가가 아주 낮은 사진이다. 늦은 상태에선 물가가 낮은 자체로 가계부채가 늘고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실질적인 개념에서. 그러면 밑에 계층들은 아주 지금 설 연휴 앞두기 굉장히 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하를 좀 다스려줘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다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부격차 관련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물가 인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